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데카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2주 동안 강의를 할 텐데요. 음, 이번 수업에서는 특히 이제 방법, 인식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로 다루겠고요. 다음 주에는 형이상학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의 제목은 연역적 방법과 과학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중심으로 이제 중세까지의 철학을 살펴봤다면 역시나 이제 근대 그 철학 역시도 자연 철학,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과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데카르트는 바로 그러한 고대의 자연관 또는 중세의 자연관을 획기적으로 이제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으로 저는 좀 묘사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위한 방법을 제시한 거고 그 방법이 바로 연역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얘기 드릴 얘기는 이제 이러한 방법의 귀결로서 또는 이러한 어떤 그 색다른 자연관의 귀결로서 그 데카르트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에 해당하는 그 심신이원론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아주 엄밀한 논증보다는 데카르트의 전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기획, 비전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그 글은 방법 소설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는 방법 소설이 보다 먼저 썼던 이 세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물론 출판은 못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철학의 원리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 방법과 그 자연과학적인 어떤 비전 이런 것을 이제 총망라해서 이제 수록한 책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철학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읽을 거리는 방법 소설의 1, 2부 발췌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는 그 4부, 뭐가 제일 유명하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바로 그 구절이 있는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방법소설 4부입니다. 물론 그 4부를 읽어보면 조금 방법소설은 좀 그 재미가 좀 뭐라고 할까요? 철학책으로서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뭔가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식의 내가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업적을 얻었다. 이런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내가 얻어낸 결론이 뭐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회고적으로. 그래서 내가 했던 얘기가, 내가 원래 한 얘기가 내가 한 게 대충 이런 식이다라는 식으로 요약해서 알려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여서 약간 읽는 맛은 좀 덜합니다. 물론 뭐 자서전으로 생각하면은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방법소설, 세계, 철학의 원리,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크르트를 소개해드리자면 1596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고요. 1650년에 스웨덴의 그 누구죠? 스웨덴의 잠시만요, 잠깐만요, 헷갈리다. 스웨덴의 여왕 크리스티나에게 이제 공부를 시켜주다가 이제 일종의 과외 선생님 아니면 이게 학문의 어떤 멘토로서 이제 불러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이제 스웨덴이 좀 약간 춥다 보니까 그랬는지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뭐 힘들었는지 그랬는데 왜냐면 데크라테가 원래 그 늦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원래 중고등학교 시절부터도 이제 잠이 많은 걸로 유명했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선생님들 학교에 특별히 요청하기도 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좀 잠이 많다. 그래서 아침에 잠을 자게 해달라라고 특별히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정도로 이제 늦잠을 자는 스타일의 약간은 허약한 그런 이제 철학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스웨덴의 여왕이 자꾸만 아침마다 새벽 5시에 불러가지고 토론을 하자니까 좀 힘들었는지 뭐 그 실제로 과로로 또는 뭐 그래서 실제 병명은 폐병에 걸려서 이제 1650년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된 활동 무대는 프랑스라기보다는 네덜란드였고요. 네덜란드 지역이 원래는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지역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돼서 거기서 사실은 학문이 엄청나게 융성을 하고 사실은 뭐 우리가 르네상스 시기에 알려져 있는 여러 유명한 학자 겸 뭐 화가니 뭐 건축가니 하는 사람들 다 이탈리아에 집중돼 있죠.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갑자기 이제 북부로 이동합니다. 그 학문의 중심지이자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의 중심지가 좀 북부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게 약간의 그 어떤 의미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고 또는 이제 교황의 어떤 그 권위가 이제 범위는 미치는 범위 어떤 권위의 범위가 거기까지는 힘이 닿지 못했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지역이 상당히 이제 학문의 중심지로 발달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르네 데카르트도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주된 작품들을 쓰게 됩니다. 물론 학교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예수의 학교, 예수회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충실한 교육을 받았고요. 결국 이 사람의 남긴 업적을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연역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대안적인 형이상학.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많이 조롱거리가 되고 무너진 상황이지만 새 것이 오진 않았다 그랬죠. 자, 그 위기 상황에서 그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분적인 대안이 아니라 상당히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이제 매우 유명한 게 이제 남았던 거고 사실 그 당시에도 매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대안의 그림, 형이상학적인 그림 또는 자연과학의 그림 이런 걸 저희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걸 몽땅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핵심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한 거죠.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철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이들이 이제 데카르트의 방법, 데카르트의 프로그램, 데카르트의 비전을 따라서 이제 가기 시작했고 바로 그 덕분에 우리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데카르트를 이제 부르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저작으로는 방법 소설이 있죠. 하지만 이제 방법 소설의 원래 제목은 방법 소설 그리고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입니다. 제가 오늘 약간 코가 좀 막혀서 발음이 안 좋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1637년에 출판됐고요. 사실 요거 직전에 이제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 이게 발표가 됐었고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세계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이제 발표를 미룹니다. 연기하고. 그래서 사실 어쩌면 그 세계라는 작품이 더 유명해질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빛을 못 보고 이제 오히려 가장 유명해진 작품이 이제 방법 소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철학자들에게 이제 가장 많이 읽히고 꼼꼼하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된 책이 이제 성찰이죠. 방법 소설은 철학책으로 보기에는 약간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약간 자서전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성찰이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물론 그 당시에 교과서처럼 정말로 몇 판을 찍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줬던 책으로는 이제 철학의 원리 이런 게 있고요. 말년에 더 다른 책들도 나옵니다. 인간론이나 이제 정념론 이런 책들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계는 1664년에 출판됩니다. 제가 자꾸 세계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데카르트가 이미 그 시기부터 좀 유명했어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그 메르센느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종의 학자들 사이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어요. 일종의 그 서신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메르센느에게 편지를 보내요. 일종의 그 메르센느의 편지가 일종의 그 오늘날의 학술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학술지. 뭐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학술지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센느에게 편지를 보내면 메르센느가 그 편지를 이제 복사 비슷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탁 돌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답장을 보내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유통시키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개인적인 학술지를 발행했다고 볼 수 있죠. 메르센느 그 학술지의 편집장이고요. 이 메르센느를 통해서 데카르트의 새로운 세계관이 널리 좀 알려져 있었고요. 바로 그 데카르트의 새로운 아이디어, 그 세계의 구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책으로 출판하자라고 계획이 세워졌었고, 그게 원래 이제 1633년 정도에 출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그 안에 담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지동설을 옹호하는 거였어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옹호하는 이제 작품이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런 방식의 지구가 행성인 상태로 이제 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책을 출판하고 있었고 거의 다 원고도 다 썼었는데 문제는 이제 163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아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자,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은 이유는 1632년에 그, 그 주된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두 가지 주된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고 하는 그 줄여서 대화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대화라는 책을 1632년에 출판을 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원래는 갈릴레오가 지동설과 천동설을 중립적으로 비교하기로 해놓고는 사실상 지동설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책을 썼다라는 게 이제 회자되면서 그리고 게다가 교황을 좀 놀렸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있으면서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갈릴레오는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그리고 또는 심지어 자기는 지구가 돈다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죠. 무기징역이죠. 일종의 집에서만 죽을 때까지 집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런 벌을 받은 겁니다. 자, 바로 그 소식 때문에 이제 겁을 먹었죠 데카르트가. 이거 잘못 출판했다가는 갈릴레오 꼴 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론 이제 네덜란드 지역은 좀 다르긴 했어요. 실제로 갈릴레오의 그 대화는 이제 해적판으로서 네덜란드에서 출판돼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금서가 되는데 책은 금서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유럽의 북부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와 이거 금서래 하면서 정말 재미난 책인가 보다. 아니면 뭔가 의미심장한 게 들어있나 보다 하고서 불티나게 팔렸다라고 하죠. 자 어쨌든 내 저자로 내세우기에는 본인이 그 비슷한 책을 내기에는 좀 겁이 났던지 그 책을 이제 접고 결국에 몇 년 뒤에 그 책의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이제 지동설과 관련된 건 빼고 지동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주제들을 좀 골라요. 그래서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 자 이런 주제들을 고르고 그에 대한 방법적인 논의를 앞에 딱 붙여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방법소설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방법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일종의 방법론적인 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문이 약간은 좀 매우 그 자서전 형식으로 쓰여 있어서 뭐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좀 만든 책이고요. 그렇게 해서 출간됐죠. 이게 이제 1637년에 출간됐고 상당히 이제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 주장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수학처럼 부정할 수 없는 명증한 제1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연역적인 지식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 그 사례로 광학, 기상학, 기하학의 사례를 든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 내가 이 방법을 써가지고 재미난 그리고 꽤 괜찮은 성과를 얻었고 여러분들도 따라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책을 출판했고요. 그러면 수학처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리로부터 출발해야 되죠. 명증한 그럼 제1원리가 필요해요. 공리와 같은. 그래서 나머지 지식이 그것으로부터 따라 나와야겠죠. 자, 그렇게 찾아낸 원리가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4부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럼 좀 소개를 드릴게요. 1부는 제목을 달자면 이렇게 됩니다. 학문들에 대한 고찰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자기가 유럽 최고의 명문 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많은 걸 배웠는데 희망을 품게 하는 학설이 없다. 다 별로다. 자, 그 다음에 고전이라고 하는 게 자기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도 하고 고전도 열심히 읽었다. 나름 뭐 중요하다. 고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그 여행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다는 거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고 그건 여행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여행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자기 나라의 사정에 대해 어둡게 되고 또 지난 시대의 일에만 너무 몰두하면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르게 된다.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 게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냥 옛날 얘기 듣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옛날 얘기 너무 집중해서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쓸모가 있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면 오히려 현재 우리 자신 또는 우리나라에 대해 어둡게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재미나게 지적되는 게 뭐냐면 수학에 대한 강조입니다. 수학이 좋다는 거예요. 확실하대요. 수학은 확실하고 명증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수학을 기초로 세워진 게 별로 없대요. 반면에 수학 외의 학문들은 모두 부실한 기초 위에 있어요. 자, 이런 비대칭, 이런 두 개가 수학은 확실하고 명증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세워진 게 없어서 너무 아쉽다. 반면에 수학 이외의 학문들은 너무 부실한 기초 위에 있다. 뭔가 많은 주장을 막 세워놨지만 사실은 다 모래성 위에 쌓아놓은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스승들로부터 해방되는 나이가 되자 학교 공부를 집어쳐버렸다. 그리고 내 자신 속에서 혹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문 외에는 어떤 학문도 찾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것 때문에 세상 경험을 좀 쌓으려고 이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도 해보고 30년 전쟁에도 참전하고 그랬었죠. 용병으로. 근데 그렇게 세상 경험을 하고 났더니 결국 좀 시간을 좀 낭비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책 속에서 공부하고 얼마간의 경험을 썼는데 몇 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나는 어느 날 나 자신 속에서 연구하기로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데 정신의 온 힘을 기울이자고 결심했다. 나는 이 일을 조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또 책을 멀리 하지 않았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괜히 여행한 거예요. 괜히 괜히 세상 경험을 쌓았던 거죠. 결국 데카르트의 핵심적인 방법은 뭐예요? 세상 경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방법이죠. 연역적인 방법이니까 사실은 이 연역적인 방법은 순수히 다 머리를 가지고만 하는 거죠. 눈 감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눈 감고 머리를 이성을 통해서만 순수 이성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를 찾아낸 다음에 그걸 제1원리 삼아서 그것으로부터 또 연역적으로 다른 지식들을 도출해내는 거니까요. 사실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꺾였냐는 걸 알 수 있냐면 옛날 책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니 뭐니 하는 것들 다 쓸데없다.
라고 이제 생각한 다음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세상 경험을 통해서.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였는데 경험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라고 하면서 그럼 이성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부에는 자신이 제시한 방법의 주요 규칙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꺼내는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이 도시를 지으면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지으면 이게 마구잡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놔두면 제멋대로 막 그 난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전혀 예쁘게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아름답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 갈아엎고 도시 설계를 완전히 깨끗 새로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예쁜 도시 가려면 어디 가면 돼요? 신도시 가면 되죠. 신도시 가면 도시 전체를 완전히 착착 바둑판 모양으로 쫙 예쁘게 만들었죠. 처음부터 도시 전체 이 넓은 땅을 다 계획해서 만들었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시에도 이런 식의 예쁜 그 도시 설계를 통해서 만든 도시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데크라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모든 집을 완전히 다 다시 짓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냐. 그건 좀 너무 무모하다. 근데 하지만 각각의 집마다 재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은 다 갈아엎고 싶은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좀 너무 무모해 보일까 싶어서 되게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뭐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아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내 자신의 생각을 기억하고 내 소유의 땅에 건물을 세우려고 한 것이고 그거 외에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다. 남의 땅 건드리지 않았다. 내 땅만 좀 기억했다는 겁니다. 내 땅에다가 내 건물만 새로 지었다. 근데 다만 내가 시도한 일이 나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여기서 그 모형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렇다고 그것을 모방하라고 권유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모방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뭐 약간 좀 신중하게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가지 규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명증적이고 참이라고 인식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일단 보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단과 편견을 신중히 피하고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석판명하게 내 정신에 나타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말 것, 보류할 것. 자, 그래서 일단 다 의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법적 회의라고 할 수 있죠. 회의주의적인 방법이죠. 일단 다 의심하고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만 딱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토할 어려움들을 각각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작은 부분으로 나눠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더 쉬운 문제로 나눠서 생각하라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수학의 그 정리들 중에 보면은 어떤 정리는 엄청 복잡해서 사실은 증명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증명은 사실은 앞에 이미 해놓은 증명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뭐 유클리드의 그 뭐 기하 원론 이런 책을 보면은 맨 뒤에 증명들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도저히 증명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인데 그걸 증명해내요. 어떻게? 작은 문제들 또는 더 쉬운 문제들을 앞에 풀어놨기 때문에 그 풀어놓은 결과를 이용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들을 순서에 따라 이끌어 나갈 것. 즉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알기 쉬운 대상에서 출발하여 그래서 맨 첫 번째에 가장 확실한 거를 딱 놓고 가장 단순한 걸 놓고 시작해서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조금씩 올라가 가장 복잡한 것의 인식에까지 이를 것. 그리고 본래
전후 순서가 없는 것에서도 순서를 상정하여 나갈 것. 그래서 수학의 기하 원론 보면은 그 기하적인 증명 방식을 보면은 1, 2, 3, 4 쭉 정리가 1, 2, 3, 4 순서대로 쭉 나갑니다. 그리고 각각의 증명들도 다 거기서 다 순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완벽한 열거가 필요해요. 전반적인 검사를 어디서나 행하라. 그래서 어느 단계는 다 실수할 여지가 있으니까 어디 뛰어넘지 말고 완벽하게 빠짐없이 탁탁탁 해서 증명을 완벽하게 하라는 거죠. 각 단계마다 다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단계를 점프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단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바로 수학의 연역적인 증명의 방법을 지금 적용하자는 거죠. 어디에? 철학에 하자는 겁니다. 아까 수학은 확실하고 명증하지만 그 위에 세워놓은 게 없다 그랬죠. 바로 데카르트는 그 위에 이걸 세우겠다는 겁니다. 수학 위에 철학을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연역적 방법을 적용해서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의 여러 가지 결론들을 도출해냅니다. 자, 그 개괄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이 각각의 그 증명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일단 그 결과만 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제1 원리를 도출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의심한 끝에 의심할 수 없는 제1 원리를 도출하죠. 그게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던 와중에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내가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다는 건 분명하고 생각을 하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제1 원리를 도출합니다. 물론 자, 두 가지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제1 원리로 이제 이걸 제1 원리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더라도 이걸로 도대체 어떤 쓸모 있는 우리가 이제 같이 있어 할 만한 그런 지식들이 도출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부터 도대체 이 세계에 대한 도대체 무슨 지식을 도출할 수 있겠냐? 그걸 걱정할 수 있죠. 제1 원리로서의 그 성격, 이게 명증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다른 걸 얼마나 잘 도출해낼 수 있느냐. 데카르트는 둘 다 된다고 한 거죠. 이게 의심의 소지가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정말 온갖 것들이 도출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뭘 하느냐?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요. 그 다음에 신의 선함을 증명합니다. 신은 속이지 않는다 라는 걸 증명해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한 일이 바로 제1 원리로부터 신의 존재와 신의 선함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물질 세계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원래는 물질 세계도 이제 의심했었어요. 하지만 신의 선함을 일단 증명하고 나면 신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내가 감각한다는 거, 원래는 감각도 의심했죠. 내가 뭘 본다라고 하는 거, 내 팔다리까지도 다 의심했어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의심할 수가 있었지만 일단 신의 선함이 증명되고 나면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감각이 물질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각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좀 너무 사악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신이 할 일이 아니죠. 신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그거는 사악한 악령이나 할 짓이지. 하지만 신은 선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니까 물질 세계가 존재한다는 게 명백하게 증명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물질들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물질 세계는 그걸 위해서 자연 법칙을 도출해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도출하느냐? 바로 신의 완전성과 불변성으로부터 도출합니다.
자, 신은 완전한 존재예요. 개념상 완전해요. 완전하다면, 자,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생각하자면 완전한 건 변할 이유가 없다 그랬죠.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불완전해야 이제 자신의 본성을 실현해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변화한다 그랬죠. 그런데 신은 애초에 완전하기 때문에 불변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변성으로부터 이제 신이 만창조해낸 물질 세계도 사실은 불변한다는 겁니다. 물론 변하긴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겉보기에 불과한 거고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걸 이제 데카르트는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1법칙, 2법칙, 3법칙으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자, 여기 사실은 순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순서는 제가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온 순서입니다. 자, 제 1법칙은 뭐냐?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물체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생각하면은 계속 운동하는 건 뭐뿐이에요? 원래는 천상계뿐이죠. 천상계만 계속 원운동을 할 뿐이고 나머지 지상계의 물질들은 원래 자리가 있죠. 고유의 자리가 있고 고유의 자리에 도착하는 순간 더 이상 운동을 안 하겠죠. 그렇죠? 자신의 자리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원래 본성이죠. 하지만 여기 잘 보면은 여기선 원소를 구별하지 않죠. 맞죠? 모든 원소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도 그냥 모든 물체는 마치 천상계의 물질들처럼 천상계의 원소들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기본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기본 상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직선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직선 운동. 자, 여기서부터 재미난 게 천상계는 운동,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상계 운동은 뭐예요? 원운동이죠. 이 원운동을 영원히 하는 게 이제 천상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원운동은 기본이 아니에요. 원운동은 기본 상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은 그 자체로서는 직선 운동이어야 하는 겁니다. 뭔가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있죠. 자, 근데 이거 다 어떻게 도출하냐? 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신은 불변하기 때문에. 왜 직선이냐? 신은 불변하고 또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 신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3법칙. 물체들의 충돌 시 운동량은 보존된다. 원래는 이거를 더 나눠서 이제 막 더 셀 때, 더 속도가 더 적을 때 뭐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하는데 실제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물체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딴 것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얘는 가만히 있거나 그냥 쭉 운동하던 거였으면 계속 끊임없이 운동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른 물체와 충돌하기 전까지. 충돌을 해야만 운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법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1, 2법칙은 충돌하지 않았을 때 기본 상태를 규정해 주는데 필요한 거고요. 3법칙은 이제 얘가 어떻게 다르게 변할 수 있느냐, 그 운동이 변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그건 다른 물체와 충돌했을 때 방향이 꺾이거나 이제 운동 속도가 바뀌거나 이럴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그때 충돌을 하면서 운동이 변할 때 그것 역시도 어떤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건 뭐냐?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죠. 충돌에 관여한 두 개의 물체가 있으면 두 개의 물질의 총 운동량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신은 불변하니까. 자, 그거로부터 몽땅 도출되는 거고요. 자, 흥미롭게도 이 법칙들 다 오늘날 과학 교과서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이 자연 법칙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이 자연 법칙들, 요 1법칙과 2법칙 합쳐가지고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실제로
이 뉴턴의 제1법칙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갈릴레오라기보다는 데카르트라고 해야 맞아요. 물론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 어쨌든 오늘날의 형태의 관성의 법칙을 제안한 사람은 데카르트가 처음입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3법칙도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제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성공적인 제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인간 정신을 제외한 물질 세계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설명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낼 수 있고 그것을 수많은 현상들을 가지고 다 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자,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쭉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데카르트가 이 감각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각은 물질 세계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자, 그거를 좀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데카르트는 감각이 물질 세계,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실제 모습을 객관적인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에 매우 그걸 매우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 사과가 빨갛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과 그 자체는 빨갛지 않습니다. 그럼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부터 온 어떤 빛이 사과로부터 온 빛이 또는 뭐 반사된 빛이든 그 빛이 제 눈과 상호작용한 결과인 거죠. 자, 결국 빨갛다라고 하는 이 색깔, 그거는 제1성질이에요. 물질이 그 물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물질 고유의 성질 또는 물질의 객관적인 성질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된 그 결과인 거죠. 인간이 없이는 빨갛다는 건 없는 거죠. 정말로 그렇죠. 그렇죠?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빨간 건 세상에 없어요. 빨간 건 인간이 있을 때만 있는 거죠. 관찰자가 있을 때만 빨간 게 있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한 거예요. 빨갛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사과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과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 없어요. 나머진 다 인간의 감각 기관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낸 제2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1성질과 제2성질을 구분하는 겁니다. 제1성질은 물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제2성질은 그것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질인 거죠. 자, 그래서 색깔이니 냄새니 뭐 온도니 뜨겁다 차갑다 이것 또는 뭐 무겁다 가볍다 온도니 무게니 하는 것들도 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닌 거예요. 이런 대부분의 성질을 다 뭐냐? 물질과 감각의 상호작용에 의한 제2성질인 거죠. 자,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대상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졌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다 뺏어내요. 다 뺏어요. 인간의 감각기관과의 상호작용으로 다 빼내고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은 물질의 실제 모습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결과들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존에 유용하겠죠. 하지만 실제 세상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참된 모습은 어디 있어요? 제1성질, 그 객관적인 성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물질로부터 이런 다양한 속성들을 다 뺏어내고 나면 뭐가 남느냐? 물체의 모양만 남는 거죠. 모양만 남아요. 자, 그래서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것 점. 자,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연장되어 있다라고 하죠. extension.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공간에 연장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것 외에는 다른 속성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특징들, 뭐 색깔이니 냄새니 온도니 무게니 하는 것들을 다 빼버려요. 그것이 다 제거된 무색 무취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를 구성하는 물체들은 근본적으로는 다 동질적인 문제들이에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뭐 흙이니 물이니 뭐냐 이런 것들, 그 공기니 불이니 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다 동질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데카르트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건 좀 뭉치고 어떤 건 이제 더 잘게 바스러지면서 이제 구분이 되긴 되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다 동질적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고 걔네들은 다 사실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물질 세계에서 물체들 사이에 진정한 차이 뭐 만났느냐? 다 물체의 양적인 차이만 남는 거죠. 질적인 차이는 다 사라지고 양적인 차이만 남게 됩니다. 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바로 그렇게 양적인 것들만 세계의 진정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세계의 참된 모습은 누가 알려줄 수 있어요? 바로 수학이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여기 갑자기 자, 수학이 자연현상은 바로 수학이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수학적 추론이 바로 자연현상에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고전적으로 보면은 자연은 질적인 차원이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단지 양만 다루고 질은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고 자연의 참된 모습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중세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갈릴레오를 비롯해서 이제 데카르트 등의 이제 근대적인 이제 학자들은 자연현상이 수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수학적인 연구 결과가 자연의 참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데카르트는 그 기반을 그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주 철학적인 기반을 제공한 거죠.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애초에 세계의 근본적인 구성 물질 가장 기본은 뭐로 되어 있다? 양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양적인 차이로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수학이 적용될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질적인 차원은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감각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보여지는 감각된 어떤 모습, 거기에 이제 질적인 게 들어있는 거고 원래는 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의 진정한 모습은 감각을 통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감각은 우리에게 환상만 주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접근해야겠어요? 이성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방식이 바로 이렇게 아까 봤던 자연법칙을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을 관찰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 출발해요? 오히려 이성으로부터 제1원리에서 출발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신의 선함을 증명하고 신의 불변성을 찾아내서 그것으로부터 세 가지 자연법칙을 도출하고 바로 이걸로 우리 세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색무취, 질이 없어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뺏어간 상황에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목적이라거나 능동성 같은 것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흙은 원래는 우주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사실 그게 목적이자 어떤 능동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흙은 그런 경향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운동을 하죠. 하지만 데카르트적인 물질은 목적도 능동성도 없어요. 매우 수동적인, 그 자체로는 아주 수동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운동 상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리 밀면 그냥 저리 가고 또 저기서 또 충돌하면 일로 가고 여기서 충돌하면 일로 가고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물질은 정말로 그 누가 밀면 밀쳐지는 그런 애들에 불과한 거죠. 그 이상은 사실은 다 환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데카르트의 세 가지 자연 법칙에 담겨 있죠. 물체는 가만 놔두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직선 운동한다. 그리고 누군가와 충돌하기 전에는 그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 자, 바로 이런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자, 아주 재미난 아이디어예요. 그죠? 데카르트가 새롭게 찾아낸 물질은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 속에 존재하던 물질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 걸까요? 관성의 법칙이니 아니면 능동성이 없는 물질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 또는 무색무취의 이런 물질들, 이게 어디서 온 걸까? 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을 옹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또는 지동설과 연관된 무한우주론이 촉발시킨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데카르트의 자음법칙에 영향을 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시 이제 기계의 발달과 그 다음에 자연과 인공의 이분법이 약화됐다는 점. 자, 이거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었죠. 르네상스 시기에 엔지니어들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실제적인 기술적인 지식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러면서 자연과 인공의 이분법이 약화됐다고 했잖아요. 바로 거기서 온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시간이 얼마나 가려나?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빨리 못 끝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160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데카르트가 젊은 시절에 살던 시기, 바로 그 시절에 지동설은 아직도 채택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지식인들이 지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지만 지동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는 지구의 운동을 느끼지 못하느냐? 지구가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지구가 뱅글뱅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한다는데, 그러면 어지럽지 않겠어요? 또는 뭐 날아가지 않겠어요? 세탁기 생각해보세요. 세탁기 속에 빨래들 어떻게 합니까? 다 벽에 붙어버리죠. 그럼 지구상의 사람들은, 지구가 막 뱅글뱅글 돈다면 다 날아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새들은 어떻게 쫓아올 수 있을까요? 자전을. 지구가 엄청나게 빨리 부르는데 지구 위에 날고 있는 새들은 그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바로 그런 문제는, 바로 왜 우리는 지구의 운동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지상의 물체는 우주의 중심이 아닌 지구를 향해 떨어지느냐. 자, 여기 지금 태양 중심설인데요. 죄송합니다. 태양 중심설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무거운 물체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주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상에서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죠. 그럼 왜 그런 거냐는 거죠. 자, 사실은 이 아이디어에 원래는 이 문제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미크로 오렘의 아이디어라 그랬죠. 자, 그런 거라든가. 근데 물론 그게 이제 확실하게 뭔가 원리가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왜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은 태양을 돌고 왜 다른 층을 도느냐. 왜 중심이 여러 개냐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원운동을 하죠? 자, 그렇게 보면은 지상 근처에 있는 애들은 직선 방향으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반면에, 그렇죠? 직선 방향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반면에 지구를 넘어가는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또 원운동이 또 기본인 것처럼 보이죠. 그게 뭐냐면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지구가 천상계의 일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각을 통해서 본 세계는 어때요? 여전히 달 너머의 천상계는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주변에서는 그냥 직선운동,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게 기본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전히 지상계와 천상계 작동 방식이 겉보기에는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겉보기에만 다를 뿐이지, 만약에 지구가 이런 식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에 불과하다면 지구 근처에서의 작동 방식이 다를 이유는 없겠죠. 지구는 천상계 일원이니까 사실은 지상계와 천상계의 구분이 없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맞다면 지상계와 천상계의 구분은 사실은 다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구분은 원래 없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출발점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고 지동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면 무슨 문제를 극복해야 되느냐? 결국 지상계와 천상계의 구분을 없앤, 지상계와 천상계의 구분이 사라진 새로운 작동 방식, 지상계와 천상계를 구분하지 않는 자연 법칙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게 데카르트의 자연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자연 법칙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구분하지 않아요. 바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찾아낸 그 자연 법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상계와 지상계를 구분하지 않는, 그걸 차별하지 않는 모든 물질의 모든 공간, 모든 좌표계에서 성립하는 그런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매우 겉보기에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현상,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설명해야 돼요. 행성의 궤도 운동도 설명해야 되고 물체의 자유 낙하도 설명해야 되고요. 이런 어려운 과제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아주 기계적, 아주 엄격한 이분법을 통해서 설명했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는 그런 식의 이분법이 통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제 데카르트가 그걸 시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을 없앤 새로운 우주의 자연 법칙, 보편 자연 법칙을, 유니버설한 자연 법칙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찾아내려면 뭘 봐야 될까요? 데카르트는 감각을 볼 수 없다 그랬죠. 감각은 우리를 현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탐구해야 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데카르트가 찾아낸 그 구체적인 자연 법칙, 직선 관성의 법칙, 1법칙과 2법칙을 합치면 직선 관성의 법칙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머리로만 가지고 또는 신의 불변성만 가지고 도출했다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것 역시도 지동설에서 왔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거 갈릴레오 얘기는 잠깐 넘기고 다시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 따르면 이 별들이요, 사실은 엄청 멀리 있어야 됩니다. 원래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구가 여기를 공전을 하니까 여기서 볼 때와 여기서 볼 때,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볼 때랑 요 위치에서 볼 때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일이 생겨야 되거든요. 바로 그거를 이제 연주시차의 문제라고 합니다. 지구가 공전을 한다면 관찰자의 위치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 하니까 어떤 고정된 별의 위치가 달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관찰이 안 돼요. 이런 게 관찰되어야 하지만 관찰되지가 않으니까, 이 각도가 관찰이 안 되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묘안을 짜내냐면, 요 별들이 박혀있는 요 천구가 엄청 멀리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엄청 멀리 있다고. 자,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기 쉽냐면, 그럼 혹시 별들이 엄청 멀리 있다. 그럼 혹시 무한히 멀리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우주가, 별들이 있는 이 우주 세계가 혹시 무한한 건 아닐까? 라는 아이디어로 살짝 변형될 수가 있어요. 자, 엄청 크다 해서 무한하다로 탁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페르니쿠스의 이 태양 중심설에서는 이
별들이 이 천구에 박혀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 천구가 돌질 않아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천구에서는 이 별들이 함께 박혀서 한꺼번에 돕니다. 한꺼번에 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은 별들이 별자리가 항상 고정되어 있죠. 물론 별 어디서 보이는지 달라지죠. 카시오페아 자리가 여기 보였다, 여기 보였다, 여기 보였다 하지만 카시오페아를 구성하는 별들의 그 상대적인 위치는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별이 하나의 판에 다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판이 한꺼번에 도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천구에 별들이 박혀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서는 별들이 이렇게 박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판에. 얘네는 돌지 않아요. 이 천구는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다 퍼져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의 유한한 우주를, 원래는 유한한 우주를 생각했어요. 그 우주를 이제 소개하던 사람들 중에 토마스 딕스라고 하는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를 태양 중심의 무한한 우주로 살짝 바꿔서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태양 중심의 엄청 큰 우주에서 태양 중심의 무한한 우주. 그래서 별들은 이렇게 멀리 무한한 우주 속에 이제 흩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변형을 거치고 나니까 또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무한한 우주. 우주가 무한하다면 중심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자, 무한한 우주 속에 어디가 중심이죠? 자, 무한하다면 중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태양은 우주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다면. 그럼 태양은 뭘까요? 자, 바로 이런 사고 흐름에 따르면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다면 태양은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고, 그렇다면 태양이 무엇이냐?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오다노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태양은 수많은 별들 중 하나다. 이런 거죠. 자, 무한한 우주 속에는 중심이 없고, 따라서 태양은 중심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럼 태양은 뭐냐?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각각의 별들마다 뭐가 있겠어요? 태양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성들이 태양을 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 멀리 보이는 그럼 저 별들은 뭘까요? 저 별들도 태양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별들도 사실은 가까이에는 행성들이 돌고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의 중심이 없는 무한한 우주 개념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와 이제 체계랑 붙어가지고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얘기가 맞다면 이게 훨씬 예쁜 얘기가 되려면 중심이 없는 무한한 우주여야 돼요. 그게 이제 지오다노 브루노의 얘기였고, 이런 무한 우주론 때문에 브루노는 화형을 당하죠. 코페르니쿠스 때문에 화형당한 건 아니고요. 무한 우주를 주장하면서 이제 화형을 당했는데요. 자, 바로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자, 데카르트는 바로 이건죠. 중심이 없는 무한한 공간을 가정한다면, 그러한 무한한 공간 속에서, 그리고 그 무한한 공간 속에 좌표를 막 매기면 어떤 점마다 특별한 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공평해요. 모든 위치는 다 공평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공간 속에서 물질이 덩그러니 딱 놓인다면 걔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걔는 가만히 있거나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가만히 있거나 직선 운동밖에 못해. 원 운동을 하려면 뭔가 특별한 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중심이 없으니까. 따라서 스스로 유지되는 원 운동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따라서 원 운동을 하려면 모종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없는 무한한 공간에서 외부의 영향이 없는 물체는 오직 멈춰있거나 똑바로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 운동을 이렇게 허용하는 것 역시도 무한 우주를 가정할 때만 가능하죠.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지 않다면, 유한하다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직선 운동은 어디선가 끝이 날 수밖에 없죠.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죠. 따라서 원리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직선 운동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무한 우주라고 하는 이 틀을 일단 딱 가정하는 순간 가장 기본적인 운동 방식이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것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가만히 있거나 직선 운동하거나만 나온 거죠. 근데 왜 운동을 해야 되죠? 그건 바로 사실은 갈릴레오 덕분인 건데요. 바로 무슨 문제에서 온 거냐면, 자, 요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구가 팽팽팽 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구의 운동을 눈치를 못 채겠어요? 자, 이상하죠? 왜 우리는 지구의 운동을 느끼지 못할까요? 자, 한 가지 재미난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얘를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제자리에 떨어져요. 제자리에.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한다면서요. 지구가 자전을 한다면, 자,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땅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떨어진다면 이렇게 가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뒤쳐져야겠죠. 지구가 자전을 한다면 뒤쳐져야 돼요.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가 않죠. 따라서 이런 관찰을 봤을 때 지구가 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반박 논변이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런 반박을 회피하기 위해서 갈릴레오가 개발한 게 뭐였냐면 바로 관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제안한 거죠. 자, 어떤 배 위에서 돛대 위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됐어요? 움직이는 배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 돌이 뒤처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돌은 그냥 돛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근데 배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구가 땅이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얘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관찰자가 보기에는 그냥 제자리에서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죠. 밖에서 보면, 지구 밖에서의 관찰자가 보면 돌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돌이 지구를 따라갈까요? 왜 이 돌이 배를 따라갈까요? 갈릴레오의 설명은 이겁니다. 이 돌이 원래 배의 운동을 함께하고 있었고, 또는 이 돌이 지구의 운동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 운동은 멈춰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을 계속하면서 낙하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방향을 바꿔서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 이 돌도 이렇게 돌고 있었겠죠. 돌도. 그러다가 돌이 이렇게 돌다가 돌이 같이 돌고 돌도 나중에 탑과 함께 같이 돌고 있었겠죠. 돌다가 손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도는 운동도 계속하고 낙하 운동도 하니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자가 보기에는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갈릴레오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원래 운동을 계속하느냐, 이걸 해명해야 돼요. 자,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 갈릴레오는 원관성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운동이고 모든 물체는 원운동을 원래 자연스럽게 한다. 그렇게 가정하면 이 지구상에 있던 이 돌도 원래 원운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수평 방향의 원운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수평 방향의 원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원관성을 하고 낙하 운동 같이 해서 탑과 함께 같이 떨어진다. 그런 거죠. 자, 이게 갈릴레오의 관성 개념을 이용한 지구의 운동 변화인 거죠. 지구가 움직이더라도 돌이 뒤쳐져서 떨어질 이유는 없는 거죠. 지구의 자전과 함께 가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건 갈릴레오가 제안한 이 관성 개념이 원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관성은 사실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천상계의 자연스러운 운동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지구에도 적용한 거죠. 자, 그런데
무한한 우주를 중심이 없는 무한한 우주를 가정하는 순간 자연스러운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따라서 데카르트는 갈릴레오의 원관성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중심이 없는 무한 우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 거고요. 그게 바로 직선 관성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데카르트의 1, 2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원운동이죠. 그렇죠? 지구도 자전을 해야 되고 행성들도 공전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운동을 설명해야 되니까 직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럼 그 직선 운동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말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세 번째 법칙, 충돌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성 운동은 충돌에 의해서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이용해서 모든 자연현상이 설명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계적으로. 세상은 거대한 기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갈릴레오의 핵심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거 보면은 운동은 더 이상 변화가 아니에요. 운동 그 자체는 어떤 상태입니다. 상태. 무한한 우주를 가정하는 순간 운동은 그냥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만히 유지되는 거죠. 사실은 얘는 스스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한번 밀쳐져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뿐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새로운 운동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무한한 우주를 가정하면서 물질은 그 자체로는 가만히 있거나 밀쳐진 대로만 움직일 수 있고, 다시 그것이 운동을 바꾸려면 다른 것과 충돌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얘는 가만히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충돌하기 전까지는. 충돌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거죠. 충돌하고 나서야 운동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 의해서 드디어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 바뀌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운동 그 자체를 설명해야 했다면 데카르트는 운동이 아니라 운동의 변화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직선관성의 운동 법칙이 어떻게 데카르트의 머릿속에서 나오게 되느냐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계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자, 17세기에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관념들에 대해서 비웃는 거죠. 자, 물체가 왜 떨어지느냐 라고 물어보면 무겁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럼 무겁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그건 지구의 중심으로 가려는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무겁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들은 지구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원인은 내려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것이다. 몸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그러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마치 돌과 쇠붙이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욕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사람처럼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식별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설명들은 마치 돌이나 쇠붙이가 인간과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는 거죠. 돌이 무슨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 난 돌이 만약에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나 지금 현재 상태가 좀 불만이야. 불편해. 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이건 너무 의인화된 설명인 거죠. 이런 식으로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설명들이 뭔가 이상하고 수상하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좀 설명을 바꿔야 된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토마스 홉스인데요. 나중에 또 다룰 사람이죠. 데카르트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을 기계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자동기계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똥 싸는 놀이라거나 아니면 체스 두는 인형이라거나 이런 아주 정교한 자동기계들이 이제 설계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흥미거리로 제공이 됐던 거죠. 많은 귀족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뭔가를 주면은 얘가 막 해서 소화를 해가지고
잘게 부순 애를 내보내는 거죠. 겉보기에는 이제 오리처럼 딱 만들어 놓고. 자, 이 똥 싸는 오리 기계를 생각해 보세요. 얘는 겉보기에는 정말로 뭔가를 먹고서 배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겉보기의 생명력이 사실은 이 내부의 기계 장치를 통해서 아주 일률적이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기계의 작동은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뜻대로 설계했죠. 그리고 설계대로 작동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작동을 해요. 이 기계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연도 겉보기에는 놀랍고 신기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 못할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다가 뭔가 영혼을 부여해서 뭐 동물 영혼이니 무슨 영혼이니 붙여가지고 설명하고 무슨 뭐 우주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니 노력이니 욕구니 하면서 거기다 붙여서 그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기계는 순수히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기계 부속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죠.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이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연도 기계처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거대한 자동 기계처럼, 거대한 시계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유된 생각이었고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바로 데카르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철학을 누군가는 이제 기계적 철학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입자의 세계는 이제 아주 자그마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 입자의 직선 관성 운동을 제외한 모든 자연 현상은 충돌과 같은 기계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고 그렇게 설명되어야만 잘 설명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만 빼고? 이성을 가진 마음만 빼고요. 이건 도저히 안 되고요. 이것만 빼고 나머지 모든 현상은 다 기계적인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석이 철 쇠붙이를 잡아당기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이건 정말로 뭔가 신비로운 뭔가 힘이 작용해야만 될 것처럼 보이지만 데카르트는 그런 걸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볼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요게 자그마한 볼트, 나사예요, 나사. 근데 나사가 어떤 특정한 오른손 방향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볼트라고 부르죠, 나사. 그리고 이 자석과 쇠붙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사가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면 썩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이 나사가 이 공간을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석과 쇠붙이 사이를 매개하는 요 자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사 떼 덕분에 자석과 쇠붙이가 서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조임질을 하고 있는 거죠. 드라이버질을 요 자그마한 나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뱅글뱅글 돌면서. 그러면 자석의 현상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불에 우리 사람이 닿으면 사람이 딱 손이나 발을 닿으면 어떻게 하죠? 아, 뜨거 하죠. 그 이유는 뭐냐? 불은 아주 자그마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자그마한 입자들은 엄청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활발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엄청 활발한 운동을 해요. 어쩌면 이 불을 구성하는 애들은 어쩌면 따가웠게, 어쩌면 누구죠? 누구죠? 플라톤처럼 뾰족하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이 이제 엄청나게 빨리 운동을 하는 애가 발을 자극해요. 그러면 발의 신경이 거기서 탁 자극을 받아가지고 마치 고무줄처럼
이게 신경을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탁 잡아당 채는 거죠. 그러면 머리에서 그게 탁 오는 겁니다. 아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인식하는 이성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기계랍니다. 인간의 몸도 다 기계예요. 자,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이고, 이걸 가지고 온갖 현상들을 다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데카르트의 비전이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야심인 거죠. 물론 우리가 여기 딱 보기에는 좀 어설픈 부분이 많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 세계라고 하는 1633년 그 출판하려고 시도했던 그 책 속에는 바로 이 소용돌이 우주가 담겨 있었어요. 이 소용돌이 우주에 따르면 세계는 아주 자그마한 입자들의 소용돌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소용돌이죠? 원래는 다 직선운동을 합니다. 원래 직선운동을 해야 되는데 옆에 애들과 자꾸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몇 개의 그 소용돌이들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클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그런 게 수학적으로 추론되는지는 물어보면 잘 답은 못하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데카르트는 생각했어요. 직선운동을 해야 되지만 옆에 애들이 자꾸만 충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회오리 스타일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태양계인 거죠. 태양계. 그리고 또 다른 별에 의한 그 태양계고요. 또 다른 태양계. 그래서 여러 개의 태양들로 구성된 무한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가장 가벼운 애들은 가운데로 모여요. 왜? 무거운 애들은 그 원심력이 세가지고 바깥으로 쏠리고요. 오히려 그리고 그런 애들과 충돌하게 되면 가벼운 애들이 가운데로 쏠리게 됩니다. 가장 요걸 무얼로 비유할 수 있냐면 그 원심분리기 생각해보세요. 원심분리기 막 뺑글뺑글 돌리면 실험실에서 돌리면 밀도가 높은 애들은 바깥으로 쏠리고요. 밀도가 작은 가벼운 애들은 안쪽으로 쏠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가벼운 애들이 바깥쪽에 무거운 애들이 이제 되고요. 그래서 제1원소로 잘게 부서진 가장 가벼운 애들이 가장 가벼운 원소를 구성하고 걔가 불의 원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가 그 자체로 뜨거운 건 아니고요. 얘는 가볍다 보니까 가운데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진동을 해요. 그리고 그 진동이 주변에 있는 다른 제2원소에게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전파되는 게 그게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의 중심이 뭐예요? 바로 각 태양계의 태양들인 거죠. 그래서 태양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제2원소는 공기원소, 중간 크기의 원소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애들은 뭉쳐가지고 무거운 원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걔가 바로 이제 흑의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 공기, 흑이 애초에 성질상으로 다른 건 아니고요. 원래는 같은 동질적인 애들이 서로 어떤 애들은 잘게 부서지고 어떤 애들은 이제 좀 뭉쳐가지고 서로 역할이 바뀌게 되는데 잘게 부서지는 빛의 역할 또는 불의 역할을 하고 뭉친 애들은 흑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흑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이제 요 만들어진 공기의 소용돌이를 따라서 이제 표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각 행성들인 겁니다. 이제 행성들은 다 이런 무거운 흑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한한 우주 속에 여러 개의 태양들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태양계에서는 여러 개의 행성들이 이제 소용돌이를 따라서 돌므로써 이제 행성들의 공전이 설명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그림 보면은 이건 뭘까요? 요거는 바로 해성입니다. 해성은 이제 관찰해 보면은 이제 태양계를 이제 좀 지나치는 것처럼 보이는 애인데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애기 때문에 얘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했고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해성은 엄청 무거운 애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소용돌이가 있으면 이 소용돌이에서 저 소용돌이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소용돌이로 가다가
얘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소용돌이를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를 헤치면서 갈 수가 있고, 그러다가 이 소용돌이를 따라 돌지 못하니까 벗어나서 다음 소용돌이로 진입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혜성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무게는 뭐냐? 자, 데카르트에게 무게는 제1성질이 아니에요. 무겁다라는 느낌, 가볍다라는 느낌, 그 자체 역시 뭐라 그랬어요? 제2성질이에요. 그럼 뭐냐? 무게라고 하는 건 지금 뭔가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인데, 그럼 이 지우개가 딱 그러면 아래로 누른단 말이죠. 그럼 이건 도대체 이 아래로 누르는 느낌은 뭐냐는 거죠. 결국 무게는 제2성질인 거고요.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설명하려면 얘가 스스로 내려가라는 성질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죠. 뭘로만 설명해야 돼요? 충돌을 가지고만 충돌을 통해서만 설명을 해야 돼요. 충돌을 통해서만. 근데 지구 주위엔 뭐가 있냐? 지구 주위에도 자그마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한 소용돌이가 있고 또 각각의 행성을 중심으로 한 소용돌이가 또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지구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소용돌이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가벼운 애들은 가운데로, 무거운 애들은 먼 데로 갑니다. 무거운 애들은 원심력이 커서 이제 바깥으로 뚫리고, 가벼운 애들은 무거운 애들과 충돌해서 안쪽으로 밀려요. 원심 분리기처럼. 이게 바로 무게라는 겁니다. 자, 무게란 가벼운 물체가 더 무거운 바깥쪽의 소용돌이와 충돌하여 안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현상이 무게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거워 하고 느낀다는 거죠. 자, 좀 이상하죠, 근데? 가벼운 애가 아래로 내려간대요. 무거운 애는 오히려 바깥으로 가고. 이 우리의 경험과는 약간 불일치하는 듯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조수란 뭐냐? 밀물과 썰물이란 무엇이냐? 달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달 주변에 또 작은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럼 달 주변에 뭔가 소용돌이가 있다 보니까 달이 있으면 여기를 누르겠죠. 여기가 밀려 내려가요. 그래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물이 빠지죠. 육지에서 빠지니까 썰물이 생기고요. 달이 멀어진 요쪽 그러니까 달이 있는 부분은 썰물, 그리고 90도 지역은 밀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역시도 우리의 관찰과는 정반대예요. 달과 일치하는 요 라인에서 밀물이 발생하고 요 라인에서 썰물이 발생하죠. 근데 정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는 일치하지 않는 설명을 데카르트가 제공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거대한 기획을 보면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현상들을 다 설명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무게와 같은 현상까지도 제2성질로 생각하면서 충돌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뉴턴이 이걸 마뉴엘력의 법칙으로 모든 물체가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는 성질로 설명했을 때 데카르트는 이건 진정한 설명이 아니다. 이전에 어떤 신비한 성질로 돌아가고 있다. 라고 이제 매우 불편해 했었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데카르트가 그 회의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회의주의.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자꾸 의심하라고, 의심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판단을 보류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명증하게 증명된 것들, 분명한 것들만 참으로 인정해서 그거로부터 출발해서 연역적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만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죠. 이거 왜 그렇게 강조했느냐? 자, 하나 이겁니다.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상식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 설명해요. 그런데 감각에 자꾸만 기대다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식적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보기에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세계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데카르트가 생각한 세계의 진상은 뭐예요? 코페르니쿠스적인 거죠.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세계 진상을 파악하려면 정신을 감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감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생각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생각해서 해야만 이제 오히려 세계의 진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의심할 것, 철저하게 의심할 것, 그리고 철저하게 이성에만 의존할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데카르트는 이 물질로부터 질적인 것들을 다 뺏어냈어요. 남는 건 이제 물질은 아주 수동적인 물질만 남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질적 존재로부터 능동성을 빼앗는 대신에 영혼을 다 뺏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능동성을 가진 별도의 실체인 정신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상당히 그 붙어있던 것들을 완벽히 양극단으로 갈라놓은 거죠. 물질은 전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신은 전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둘을 완벽하게 갈라놓게 됐던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데카르트의 형이상학, 독특한 형이상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정당성 문제를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데카르트의 자연 법칙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물론 방금 전 앞에 본 걸 보면은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설명들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실제로 데카르트의 자연 법칙은 지금까지도 교과서에 남아있는 걸 봐서는 그 성공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정당성은 제1원리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자, 이걸 도출 과정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과정이 되게 깁니다, 사실은. 근데 각각의 과정들이 그렇게 치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자연 법칙이 마치 수학적인 법칙처럼 수학의 공리 정리들처럼 연역적으로 도출됐다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얻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심이 없는 무한우주의 가정으로부터 자, 이건 제가 설명드린 거죠. 데카르트의 자연 법칙이 그냥 맨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지동설과 중심이 없는 무한우주의 가정으로부터 이제 걔를 가정하고 나면 따라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로부터 직선 관성의 운동 법칙이 따라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무한 우주의 가정이 가정이죠. 이거 가정이잖아요. 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자연 법칙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데카르트는 실제로 자신이 자신의 직선 관성의 법칙을 얻은 그 과정은 버리고 새롭게 순수한 제1원리로부터 도출을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만족스럽겠지만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또 검토해볼 만한 게 뭐냐면 데카르트는 단지 제1원리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했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라고만 말하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도 주장합니다. 의심할 수 없는 제1원리로부터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으니까 자신의 자연 법칙과 이걸 설명하는 데 사용했던 그 원인들이 다 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벽하진 않다고 말합니다. 자,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력 덕분에 자신의 자연 법칙을 믿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만 일부는 자신이 그냥 순수 가정한 것도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자연현상을 순수히 법칙만 가지고 도출할 수는 없거든요.
초기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초기 조건은 어디서 오느냐? 그냥 가설인 거죠. 본인이 그냥 가정한 거예요. 처음엔 아마도 모두가 다 균일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법칙에 의해서 이게 작동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나타나게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건 가설에 기초한 연역적인 설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조건은 어떻게 정당성을 얻느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철학의 원리, 제가 올려놓은 철학의 원리 43번과 47번까지의 이 원리를 한번 읽어보면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좀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성공 못한 것 같네요. 좀 길어졌는데 오늘 제 발음도 안 좋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